2800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전략에 대한 고민 집중 분석해서 해결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FOMC 물가, 자 이걸 다 소화했습니다. 정말 연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한 시점인지 일단 통화정책에 대해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부장님 출발해 볼까 봐요. 일단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24년 점도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 금리 인하했는데 한 번으로 조정을 했다. 근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24년은 세 번에서 한 번으로 조정을 했는데 25년은 세 번에서 네 번, 26년도 세 번에서 네 번.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26년까지 9번을 한다라는 금리 인하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인하 시점이 저어졌을 뿐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하나는 세 번 하면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분기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매파적이었지만 해석해 나가다 본다면 그래도 중립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 영향을 줬던 거는 CPI랑 PPI겠죠. CPI도 예상보다 낮았고 두 달 연속 둔화를 보여줬고 PPI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헤드라인 PPI는 플랫했고 코어 PPI는 오히려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물가 측면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기대가 조금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점도표가 24년 전망치가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 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연준의 분포도, 연준 위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사람은 4명, 금리 인하 한 번은 7명, 금리 인하 두 번이 8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FOMC 직전에 발표했던 CPI가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나왔다면 바뀔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가세하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는 연준의 점도표보다 매파적인 컨센서스가 유지되었다면 이번 CPI, PPI를 계기로 연준의 점도표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국면으로 좀 전환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좋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좋은 게 있으면 또 발목을 잡는 게 있잖아요. 네. 채권 금리는 굉장히 많이 레벨 다운됐습니다. 이 연동이 요즘은 많이 되고 있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후반에도 코스피가 2770을 넘어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오늘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채권 금리는 레벨 다운 되었지만 거기에 그와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 달러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열어주지 못하고 좀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나온 지표, 중국 지표에 대해서 부장님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셨을까요? 뭐 일단은 소매 판매는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중국 소매 판매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회복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년도의 변화를 본다면은 1년 전에 이 기저효과가 전 반대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왔고 이번에는 반대의 기저효과가 5.9%포인트가 들어오면서 예상보다는 좋은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난달에 2.3%였던 소매 판매가 3.7로 컨센서스 3보다는 높은 그림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쉬운 부분들이 고정자산 투자가 4.2%로 전월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4%로 좀 못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산업 생산은 6.7%에서 소폭 둔화된 6.2로 예상됐지만 5.6%가 나오면서 뭐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잘 나왔긴 했지만 다른 지표들이 좀 부진하면서 좀 시장에는 중국 경기 회복, 소비 모멘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달러 강세와 맞물려서 시장을 조금 더 억누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건가요? 네, 지금 보면은 저도 뭐 달러 대비 위안화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좀 지난 주말에 달러 강세로 인한 레벨업된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지 못하고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잘 나온 게 소비 지표였는데
소비 관련 모멘텀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중국 수출주도 국내에 많아서 그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점들은 선순환 고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고 소비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6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비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월 수출을 보면은 중국향 수출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혼재된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방향성 자체는 중국 소비 턴어라운드, 한국 수출이 좀 더 나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식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크로 측면에서의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채권 금리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좀 예민하고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현물 매매에 좀 예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장중에 외국인 선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지금 뭐 실시간 흐름들을 보면은 채권 금리가 4.2 초반에서 4.6 후반대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채권 금리 레벨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레벨업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왜 강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펀더멘탈의 변수, 그러니까 펀더멘탈 흐름에 따른 건 아니거든요.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서 저는 펀더멘탈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일시적인 달러 강세 이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채권 금리 안정과 달러 안정이 좀 맞물리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코스피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80원 선 전후의 움직임도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가정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380원 선을 넘나드는 그림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00원을 넘어서 1400원을 이상으로 가는 그림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데 유럽 경제 지표들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좀 엇갈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유럽 정치적 이슈만 아니었다면 달러는 약세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유로화는 강세로 갔을 것이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레벨보다는 좀 낮아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변곡점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펀더멘탈한 경우보다는 좀 정치적 이벤트 이슈다 보니까 솔직히 정치적 이슈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다시금 펀더멘탈 흐름들을 돌아가서 본다면 이번 주 21일 날 유럽 PMI랑 미국 PMI가 같이 발표되거든요. 이때 PMI 유럽은 5월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은 5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유로 강세, 달러 약세력이 높여지면서 이번 주 후반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흐름들은 위쪽으로 좀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좀 중요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국내만 딱 놓고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얘기한다면 분위기 자체는 어떤가요? 일단은 아직까지 프리어닝 시즌 졸업하지 않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반도체는 강한 흐름이고요. 뭐 금융주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자동차도 우상향하는 그림들, 특히 기계, 조선, 업종들도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까지 실적 쇼크를 기록했던 2차 전지까지도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는 좀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실적 측면에서 시장을 억누를 만큼의 압박은 크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떤 펀더멘탈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한다거나 변동성이 커진다라기보다는 가격 변수, 즉 채권 금리, 달러 흐름, 원달러 환율 흐름, 이로 인한 외국인 현선물 수급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주도력을 가지고 이 안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좀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카테고리 좀 정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4월, 5월 달에는 너무 일방적이었죠. 맞아요. 반도체. 반도체도 뭐 엇갈렸고 또 기계,
음식료, 맞아요. 금융, 자동차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잘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5월 달에 증시 흐름들이 강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가 멈춰 있거나 부진할 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지나면서 약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그동안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계업종이 코스피보다 10%포인트 이상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금융주도 좀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들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화장품 의류가 좀 꺾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이 하나둘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6월 달에는 좀 아직까지는 조건들이 완성됐다라고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완성된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4월, 5월까지 굉장히 부진했던 업종들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이 원달러율이 1380원을 넘나드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달러율이 레벨 다운 되면은 그동안 많이 샀던 것들을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은 많이 샀던 것, 수익이 많이 났던 것들을 차익 실현하고 싼 것들을 사고 싶어 할까요? 후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달러율이 레벨이 올라간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한 7조 정도를 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율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그 와중에도 외국인 수급은 잘 버텨주고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환차익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내에서도 그동안 너무 잘했던 닉스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8만 원 밑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큰 틀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건 역발상, 그리고 순환매적인 측면을 지금 네. 봐야 되는 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수 측면에서는 어느 레벨대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지금 2770이라고 한다면은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밖에 없거든요. 네. 원래는 2770선에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좀처럼 넘지 못하는 그림들을 몇 달째 보여줘 왔죠. 연초 이후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죠. 그런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확정 실적 PBR이 1배가 2830선대로 레벨업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770에 대한 저항은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2770선을 앞두고 등락을 보이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매물 소화, 과열 해소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 그리고 6월 말까지 흐름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코스피는 2830 이상을 가는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PMI 지표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다음 주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미국 5월 PC까지 흐름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조금은 상단을 좀 더 열어놓고 채권물리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림, 원달러율, 달러 인덱스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어서 저는 2800선 중후반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동안 많이 소외했던 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네. 그리고 반도체 보실까? 중에서도 좀 소외되었던 삼성전자 네. 이렇게 힌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